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사람들 제3편 제임스 도널드 벤스 부통령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아왔던 미국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과는 정말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 부분에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폭탄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나라에 관세를 덜 매기느냐 더 매기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미국의 세계 경제 운영 전략, 또 그에 따라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래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고 새로운 어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뉴 패러다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힘으로 이렇게 거대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 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트럼프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철학에 있어서나 또 협상 전략 이런 데 있어서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트럼프의 미래, 트럼프가 몰고 올 세계 경제 폭풍, 그 다음 편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주변에 포진해 있는 트럼프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자, 또 트럼프의 가장 많은 신임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그런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미리 좀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제임스 도널드 벤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4년생이에요. 1984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갓 40대를 넘어선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을 오르내리는 나이라고 생각을 할 때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린 애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젊은 인물입니다. 부통령인데요. 미국에서의 부통령,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 부통령이 미국 헌법상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대목을 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 서열 2인자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나라의 총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다음에 총리가 있으니까 서열로만 보면 한국의 국무총리와 미국의 부통리가 같은 스테이터스, 같은 랭킹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파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우선 미국의 부통령은 선출직이에요. 국민이 뽑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 특히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너 오늘 그만둬 하면 언제든지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런 불안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명해서 같이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나가긴 하지만 한번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신임을 거친 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조차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총리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통령은 국무회의라든지 대통령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국 헌법상의 디테일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통령들은 대통령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못지않게 깊이 개입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부통령을 좀 신뢰하지 못하면 뭐 뒷방 할아버지로 팽겨쳐 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때 보면 부통령이 그 여성 흑인 해리스 부통령이었죠.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바이든은 별로 권한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대독 총리라는 말이 있듯이 연설문 대신 읽는 대독 부총리, 또 외교전에도 미국이 공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는 좀 덜 중요한 나라, 여기에 쫓아다니는 대독 외교 부총리에 거쳤다는 이런 평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금 벤스 부통령을 최측근에 두고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통령의 사무실도 백악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제2의 그 대피처가 또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백악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정상적인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미국 부통령은 권력 승계 순위 1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또는 사고로 권위가 되면, 대통령이 권위가 됐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러나 그 대행 기간은 60일로 제한이 돼 있죠.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도록 한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은요, 대통령이 권위가 되면 바로 그 순간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권력을 승계합니다. 취임식을 하건 안 하건 바로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고리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을 때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데서 어디까지 임명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뭐 혼선을 많이 빚은 적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마치 기존에 바로 전 고리가 된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것은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 일단 가서 본인이 뭐 총리하고 연락을 하든 국방장관하고 연락을 하든, 아프거나 좀 상태가 안 좋아도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접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게 안 됩니다.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 의사 판정이 나면 그 순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중지됩니다. 중지되고 그 순간 부통령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승계하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면 돌려받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선출직 임기 보장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역대 정부를 보면 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이 권리되는 바람에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이는 닉슨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 위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을 때 바로 존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이었죠. 그래서 존슨은 상당 기간 대통령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역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했고, 에브라함 링컨, 뭐 그 밖에도 많은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맥킨리 대통령조차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죠. 특히 미국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들, 이 대통령들이 우여곡절 끝에 특히 총격을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바람에 부통령이 승계한 적이 많고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 현재 지금 47대 대통령까지 내려와 있는데, 한 대통령은 취임식 할 때 너무 추워서 독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부통령이 승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통령은 곧 여차하면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의 준 대통령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젤렌스키와의 회담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불러다가 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부통령까지 배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또 미국은 트럼프, 펜스 이렇게 3자가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전이 벌어졌죠. 거기서 악역을 한 인물이 바로 펜스 부통령입니다. 심지어 젤렌스키를 향해서 무례하다, 남의 나라 백악관에 와서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아주 맹공을 퍼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을 보더라도 지금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 중에 실세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건강이 좀 좋지 않거나 실제로 또 별세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될 분인데, 이분의 지금 나이가 41란 말이죠. 41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젊은 대통령으로서 또 한 분의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1984년 생이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41죠. 케네디가 젊은 대통령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만 그 케네디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더 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펜스는 누구인가? 좀 뜯어보죠. 이분은 오하이오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오하이오가 사실 오지입니다. 서부의 로키 산맥만큼은 산악지대가 많지 않지만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가는 길목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에 언덕이 좀 있거든요. 에팔라치아 산맥의 지류인데요. 여기가 산업화, 그러니까 공업 벨트의 한 분야인데, 펜스가 태어난 이 지역은 그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는, 그러니까 공장의 노동자 집성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 가정,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은 그 중에서요, 오하이오 중에서도 정말 못 사는 깡촌, 언덕 마을, 우리로 치면 달동네라고 할 수 있죠. 노동자들이 주로 몰려 사는 달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펜스의 가정 환경,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펜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 대목이 펜스의 인생에 굉장히 상당히 멍해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분 이름부터 기구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이름은 펜스가 아니었습니다. 보만이었습니다. 보만. 아버지가 보만이었거든요. 아버지 레스네임이 보만이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만드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관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철도 들기 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 이혼을 하면 그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에 자기 어린 자식을 데리고 새로 결혼을 한 남편 쪽에 입적을 시키고 남편의 성실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클린턴 대통령, 원래 이름이 클린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새로 만난 남자의 성씨가 클린턴이거든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의 부인인 미세스 클린턴은 이 클린턴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원래 자기 남편 이름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이름을 따라야 되느냐. 자, 그 밖에 또 아마존을 꾸려가고 있는 베이조스라는 분 있죠. 이분도 자기 어머니가 이혼해서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바람에 쿠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쿠바 사람의 이름이 베이조스예요.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이혼을 하면 사람 이름도 바뀌는 수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벤스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무려 3번을 개가를 했습니다. 계속 남편을 갈아치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청권을 갖고 있는 애를 다른 새로 만난 남자 집에 입적시키기도 어려웠겠죠. 더더군다나 가정 환경, 경제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절충 안으로 벤스의 어머니는 이 벤스를 자기가 데려가지는 못하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벤스 입장에서 보면 외할머니 쪽에서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벤스란 이름은 자기 딸 이름도 아니고 과거의 자기 사위 이름인데 그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벤스라는 이름을 새로 정했습니다. 벤스는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현 벤스 부통령의 친모, 어머니 이름이 벤스였습니다. 그래서 모계를 따라서 성씨를 바꾼 거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린 시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흔히요, 달동네, 우리로서는 당광촌, 달동네, 삼복도로에 사는 어려운 판자촌, 이런 동네를 미국 말로 힐빌리라고 그러는데, 힐빌리. 힐빌리 출신이야? 이런 얘기는 정말 어려운 고장에서 태어났구나.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컸구나.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힐빌리냐 아니냐를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당장 바로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힐빌리라는 영어를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벤스라는 분은요, 자기의 힐빌리 출신이라는 정말 처참한 과거, 이거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은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양반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출생부터 어머니가 마약 먹고 맴맴하고 이혼하던 이런 사정을 쭉 썼습니다. 근데 그까지만 썼으면 미국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벤스가 힐빌리 출신으로서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성공했느냐? 자, 이 경제력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해병대, 쫄병으로 입대를 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군대에 가면 모병제이기 때문에, 강제징집이 아니고 모병제 때문에 급여를 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에서 받은 급여 가지고 자기 어머니나 또 외할머니한테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에서 종군 기자 비슷한 걸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상당히 머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일대학을 입학합니다. 예일대학, 미국에서 최고의 아이비리그 학교지 않습니까?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의 로스쿨까지 다녀요. 그런데 이 예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할 때 미국은요, 군대를 먼저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을 지나가면 군 제대자의 특례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동안에는 똑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특례 입학을 가더라도 예일대학 같은 데를 힐빌리 출신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나름대로 군에서의 인사고과도 좋고 또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쓰니까 힐빌리 출신이 예일대학의 변호사가 됐어. 예일대학 출신의 변호사가 됐어. 아주 그냥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명의 만남,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피터 틸. 팔란티어의 창업자 겸 지금 최고 오너지 않습니까? 그 피터 틸이 이 힐빌리를 잘 봐서 실리콘밸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피터 틸이 만든 벤처 캐피탈 회사의 대표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되니까
아예 피터 틸이 돈을 출자해서 바로 이 벤서의 회사,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또 힐빌리의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서 2022년에 오하이오 상원선거에서 최연소 1약 당선이 됩니다. 자,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발탁을 했는데요. 본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일단 나이 젊은 사람. 근데 그보다는요, 정치적 성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 우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파 한 90점 정수에 가 있다면 이분은 거의 99점.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가 됐을 때 미국은 더 강경한 제2의 트럼프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 워낙 강경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벤스라고 부르지 말자. 이분 스펠링이 자기 어머니 이름이 VANC인데 이 VANC가 빤스로도 발언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일각에서는 너무 강경하고 특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데서는 압도적으로 러시아 편이고 또 팔레스타인 사태 때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편인 통상적으로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이 이 사회를 저주하면서 불황화, 반항화가 되는 수도 있는데요. 또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이 완전히 그 체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체제를 지키는 그런 어떤 극렬한 체제 지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벤스는 현재의 미국 체제, 자본주의 체제, 우파적 체제를 지키는 그런 트럼프보다도 훨씬 강경 우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를 움직이는 주변의 사람들,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